셰익스피어의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배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수업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학은 오랜 생명을 대표합니다. 학은 불멸을 나타내죠. 이건 한국인 정신의 불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무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남한과 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국인의 정신은 반드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캐나다 엘버타주 룬드브렉의 한 고등학교 문학 시간. 황순원의 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알렌 더프리슨 교사. 황순원의 학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며 수능 국어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953년에 황순원이 발표한 단편소설로 한국전쟁이 막휴전으로 치닫던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며 배경 시기 또한 1953년 그쯤 국군이 북진하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황순원의 학을 다음과 같은 작품이라고 배웠습니다. 황순원의 학은 성삼이와 덕재라는 두 친구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전쟁 따위로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우정을 통해 전쟁이라는 비극의 현대사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시련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작가의 휴머니즘이 담겨있는 소설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단 한국 전쟁 당시 38선 부근의 북쪽 마을에 국군이 들어온다. 황폐해진 마을의 공포 분위기가 감돈다. 전개 동네 치안대에서 어린 시절의 단짝 친구인 덕재가 포승줄에 묶인 채 있는 것을 보고 성삼은 깜짝 놀라지만 호송 책임을 맡게 된다. 위기 성삼은 덕재를 신문하나 덕재는 자신은 농사짓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절정 벌판을 지나던 성삼은 그곳에서 덕재와 올가미로 학을 잡아서 놀다가 사냥꾼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는 학이 죽을까봐 풀어주었던 옛일을 떠올린다. 결말 성삼은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학사냥을 제안한다. 덕재는 자신을 몰래 놓아주려는 성삼의 의도를 눈치채고 잡풀 사이로 도망친다. 한국인만이 겪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정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담고 있는 학이라는 한국 문학 작품을 전혀 다른 역사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는 학이라는 작품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조선시대 철학과 사상부터 가르칩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의 수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유교와 유교의 주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 성문화된 법이나 규칙의 목록은 없지만 유교가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교적 선비에 대한 일련의 인식과 지침이 있습니다. 법과 의례적인 것을 포함해 가족과 타인 사이의 관계, 도리, 충심. 유교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부모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유교 사회인 한국에서는 지금이든 조선시대이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모, 가족, 나라에 충심을 다해야 합니다. 유교적 선비, 이러한 사상을 구현한 선비가 조선 사회의 절정이라 여겨졌습니다. 알맞은 의례적 도리와 충심 그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알렌 더프리슨 교사는 캐나다 고등학생들에게 황순원의 학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서양인의 관점에서 세세하게 분석하며 해석합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작품이 어떻게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문학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알렌 더프리슨입니다. 황순원의 학이라는 단편 소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시 문유 속에 있는 주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학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학은 불멸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의 한국 귀족들은 만약 죽으면 학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죠. 학은 매우 고귀한 아름다운 생명체입니다. 학은 1600년 동안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학은 제목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학은 이야기의 중간과 바로 맨 끝에도 나옵니다. 여기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삼과 덕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서양의 관점에서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의 모든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워야 합니다.
남한에서 온 냉정한 사나이가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북한의 청년을 알고 있고 북한 청년의 친절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이니까. 이 시점 전까지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서구의 관점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 악당을 잡는 거죠. 야 미국. 이건 말이 되죠. 하지만 그는 옛날에 북한 청년의 친절했던 기억을 떠올리죠. 이야기 뒤로 가면 완전한 도덕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이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는데 이용됩니다. 그래서 성삼은 덕재의 친절함을 떠올리면서 속상해집니다. 남한의 치안 대원으로서의 임무와 어린 시절 친구와의 기억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성삼이는 와락져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자식아, 전쟁 동안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냐? 덕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성삼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덕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받고 잠복해 있는 거지? 성삼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 마을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잖아. 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위치였잖아. 넌 우리가 여기 오는 것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왜 도망가지 않았어?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즉시 든 거죠. 그래서 성삼은 메아리처럼 계속 묻게 되죠. 무슨 임무 수행 중이었냐? 어떻게든 남한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거냐? 위대한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냐? 왜냐면 남한은 착한 쪽이고 북한은 나쁜 쪽이니까요. 이게 바로 21세기 독자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게 되죠. 덕재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죠. 내가 소장농의 자식인데다가 부지런한 농사꾼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를 농민동맹 부위원장으로 세웠어. 이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지. 나는 예나 이제나 농사짓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알아누웠다. 벌써 한반년 된다. 성삼이 말합니다. 네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냐? 덕재가 대답합니다. 나도 도망가려고 했었어. 이번에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사내란 사낸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17에서 40살까지의 남자는 강제로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도 아버지를 업고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내버려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면서 말이야. 덕재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효자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이상적인 유교적 선비와 딱 들어맞는 개념이죠. 덕재는 그의 아버지가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남았던 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추수하는 걸 돕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덕재의 아버지가 아프셨으니까요. 그런 바로 다음 절에 성삼의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6월에 성삼은 그곳에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날 밤 몰래 아버지에게 피난을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고 어디로 피난 간단 말이냐.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남쪽 어느 낯설은 거리와 촌락을 헤매고 다니면서 언제나 성삼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아내에게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습니다. 덕재가 떠나지 않고 남은 것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잡힐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국군이 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북한 정부가 말했죠. 남아있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재는 남았죠. 왜냐면 그는 효심 있는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삼은 전쟁 초기에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 자신이 출세할 길을 찾았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성삼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효심이 없는 아들임을 받아들이게 했죠. 성삼 자신이 유교적 도리를 저버렸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버지를 거기에 남겨놓고 오직 자기 자신만 신경 썼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도덕적 구조를 뒤집어 놓습니다. 거의 이야기 끝에 치안대원 성삼은 말합니다.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자. 성삼은 그들이 어릴 때 둘이 같이 학을 몰래 잡았다가 그 학이 총에 맞기 바로 전에 날려 보내줬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삼은 말합니다.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자. 넌 저기 가서 학을 몰아오는 게 어때? 성삼은 학 사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거 아니. 이게 기회야. 도망가는 게 어때? 이야기 맨 마지막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내를 버려두고 떠났던 그 사람이 자신의 단짝 친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결심하고 친구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보게 된 거죠.
때마침 붉은 학 두세 마리가 노푸른 가을 하늘에 곧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수업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학은 장수를 대표합니다. 학은 불멸을 나타내죠. 내 생각에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 정신의 불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삼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한국 사회에 정립된 도리를 깼다는 걸 말이죠. 북한 사회든 한국 사회든 상관없이 한국인으로서의 본질인 이것을 그는 깼고, 이제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의 친구를 도망가게 해 줌으로써 말이죠. 그를 한국으로 데리고 가면 한국 정부에 의해 친구가 고문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무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남한과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국인의 정신은 반드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훌륭하네요. 지금까지 알렌 더프리 쓴 교사의 한국 문학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참 신선하고 기발한 해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을 단순히 보편적인 인간의 실현을 돕는 매개체로 해석하고 있지만 알렌 교사는 학을 더 의미 깊게 해석했습니다. 즉 그는 학이 한국인의 정신을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제목도 학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지막에 성삼이 덕제를 놓아준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우정을 실현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알렌 더프리 쓴 교사는 유교적 도덕성을 가슴 저변에 내재하고 있는 한국인만의 정신을 실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학 두세 마리가 하늘 높이 날고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한국에서는 덕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 결말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알렌 더프리 쓴 교사는 불멸을 상징하는 학처럼 한국인의 정신은 반드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의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